이게 전이야? 걸레짝이지? 그 말 한마디에 명절 아침 차례상 앞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전 접시를 그대로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면서 며느리라고 앉아있어? 그 자리에는 남편도 있었고 시아주버님도 있었고 형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인 씨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손이 데일 만큼 기름을 맞아가며 그 전을 부쳤습니다. 이번엔 잘해야 한다고, 제발 이번엔 욕 안 먹고 넘어가자고, 그 생각 하나로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게.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게 다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할인 씨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음이 조용히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딱 사흘 뒤 그 집 식구들이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도대체 할인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린 시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7살 때 엄마가 나갔어요.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없었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아버지는 술이 문제였어요. 나쁜 분이 아니었는데 술만 마시면 달라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친척집을 돌기 시작했어요. 큰엄마 집, 외할머니 집, 고모 집, 어딜 가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왠지 미안했고 말은 아껴야 했고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닐까, 자리를 너무 차지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원망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그냥 일상이었으니까요. 중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쪽 반찬 공장이었어요. 처음엔 생산 라인 보조로 들어갔다가 나중엔 품질 관리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유통기한, 위생 상태, 포장 불량 여부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일이었어요. 팀장이 꼼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칭찬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그렇게 혼자서 조용히 티 안 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민재석 씨를 만난 건 36살 때였어요. 공장에 납품하러 온 식자재 업체 담당자였습니다. 학교 급식 납품을 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거래처 관리를 직접 하면서 공장에 들곤 했어요. 처음엔 그냥 거래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억지로 친한 척하는 타입이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서류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엎질렀을 때 아무 말 없이 같이 주워줬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눈치 보면서 살아온 사람한테 누군가 조용히 옆에서 도와준다는 게 그게 별거였던 거예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지냈어요. 납품 때마다 짧게 얘기하고 공장 앞에서 캔커피 한 잔 마시고 어느 날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했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밥 먹을 때 반찬도 같이 챙겨줬고 집까지 데려다줬고 헤어질 때 오늘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혼자 웃었어요. 그 말이 어색해서요. 누군가한테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귀고 나서도 다정했습니다. 생일을 챙겼고 힘들다고 하면 전화를 했고 잔업이 늦어지는 날엔 따뜻한 거 사들고 와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처음으로 내 사람이 생기는 것 같다고, 가족이 생기는 것 같다고. 어릴 때부터 남의 집을 돌면서 자란 사람에게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이 생긴다는 것.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뭘 입고 갔는지, 뭘 들고 갔는지까지요. 깔끔한 카디건 차림에 직접 만든 반찬 몇 가지를 담아갔습니다.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하던 사람이니 음식 솜씨가 나쁘지 않았고 정성껏 싼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아들더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한테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앉아 있는데 집안도 없는 애가 이걸 들고 왔다고, 눈길 주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뭐라 해야 하는지도, 어디를 봐야 하는지도. 남편은 감사히 받으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넘겼어요. 오는 길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그런 분이라고, 원래 말이 세다고, 마음은 나쁘지 않은 분이라고. 그 말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냥 넘겼습니다. 집안이 없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마음이 나중에 얼마나 올가매게 될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진 찍던 장면이었어요. 양가 가족이 나란히 서는 자리였는데 시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거의 말을 안 건넸습니다. 인사도 짧게 하고 옆에 서려 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신혼이 시작됐는데 신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이튿날 아침부터였어요.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먹으러 오라고요. 남편이 일어나면서 가야지 라고 했고,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에서 나흘 시댁에 가야 했어요. 처음엔 밥만 먹고 오는 줄 알았는데 가보면 항상 뭔가 있었습니다. 청소가 안 됐다거나, 시아버지 옷을 세탁기에 돌려야 한다거나, 반찬이 떨어졌으니 장을 봐야 한다거나. 가만히 있으면 시어머니가 슬쩍 쳐다봤어요. 말은 안 했는데 그 눈빛이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 보며 자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시키기 전에 먼저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먼저 하니까 당연한 게 됐거든요.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건 결혼한 지 6달 만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렵다고 했어요. 잠깐만 같이 살면서 돈 좀 모으자고요.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이 가족한테 싫다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였습니다.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집안 규칙을 알려줬어요. 아침은 6시 전에 차려야 하고, 얼은 것은 손으로 빨아야 한다고요. 손빨래였습니다.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하니까 자기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손빨래를 시키는데 이상하지 않냐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그냥 해.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잖아.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 건 2달이 지나서였어요. 국 끓이고, 밥하고, 반찬 데우고, 상 차리고. 남편은 그 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살짝 깨웠어요. 같이 준비하자고요. 눈도 안 뜨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일 나가야 하고 너는 집에 있잖나라고. 집에 있다고요. 반찬 공장 품질 관리직을 그만두고 시댁에 들어온 거였는데 집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전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차리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불렀어요. 이름을 부를 때 빼고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잘했다는 말도요. 했으면 그냥 당연한 거였고, 안 했으면 뭐라 했을 거였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이 집이 내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며느리로 봐줄 거라고,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손빨래를 하고 아무 말 않고 버텼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그게 이유였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단 한 번도 편을 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녁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찌개간이 싱겁다고 했어요. 배운 집 애들은 이런 거 기본으로 안다면서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봤어요. 남편이 찌개를 한 숟갈 떠먹더니 좀 싱겁긴 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요.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그냥 괜찮은데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는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부 싸움이 없었냐고요? 없었어요. 불만이 있어도 쌓아두는 쪽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쌓아두는 게 점점 쌓여갔습니다. 명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이틀 전부터 와서 준비해야 했고, 전 부치고, 나물 다듬고, 친척들이 오면 상을 계속 봐야 했고, 치워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오면 아는 척을 잘 안 했어요. 그냥 밥 나오면 먹고, 차 나오면 마시고, 앉을 자리도 없이 부엌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친척 형들이랑 앉아 있었어요. 한 번은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팠는데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봤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보이던 얼굴이었거든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이 지난 가을이었어요. 명절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을 혼자 부쳐야 했으니까요. 기름에 손이 다 튀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그게 차례상에 올라갔고 시어머니가 집어들었고 그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소리도 없이 조용히. 오래된 실이 끊어질 때처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본 건 결혼한 지 2년 반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 얼굴이 달랐어요. 말이 없었고 밥도 거의 안 먹었고 식사가 끝나고도 그냥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로요. 거래처 2군데가 한꺼번에 계약을 끊었다고 했어요. 직원 월급도 맞추기 어렵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안쓰러웠습니다. 안쓰러웠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였어요. 이 사람이 힘들다고 나한테 먼저 말한다는 게 그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피곤하다는 말은 해도 속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기대는 거구나 하고요.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얼마가 필요한지 들었을 때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직원 월급에 밀린 납품 대금의 운영 비용까지 가진 걸 다 털어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5년짜리 적금이 있었어요. 반찬 공장 다닐 때부터 꼬박꼬박 부어온 거였는데 만기까지 1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깼어요. 비상금 통장도 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몰래 조금씩 모아온 거였는데 딱히 뭔가를 하려고 모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여서 모았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줬어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찬장 안 깊숙이 넣어뒀던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결혼 때 아버지가 쥐어줬던 금반지 2개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버지가 직접 쥐어준 거라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그것도 팔았어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예전 공장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래 다닌 공장이었고 꼼꼼하다고 아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남편 사업이 어렵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꼭 갚겠다고요. 사장님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하린 씨 괜찮냐고요. 괜찮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직접 찾아가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부탁을 해야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와서요. 사장님이 잠시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는 거라고, 갚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안 냈는데 그냥 났어요. 이상하게도 그 눈물이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준다는 게 그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돈만 준 게 아니었어요. 회사 사무 처리가 엉킨 상태였습니다. 직원이 1명 나가면서 거래처 전표도 밀려있고 물류 일정도 꼬여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요. 직함은 없었어요. 남편 회사 일을 돕는 거니까요. 아침에 시댁 청소하고 밥 차리고 오전 중에 회사 가서 전표 정리하고 거래처 연락하고 납품 일정 체크하고 오후에 다시 돌아와서 저녁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포장 작업이 밀릴 때는 창고에서 박스 접는 것도 했어요. 반찬 공장에서 단련된 손이라 꼼꼼했으니까요. 납품 물건 수량 체크, 배송 확인 전화, 거래처 불만 응대까지요. 월급은 없었습니다. 그냥 했어요. 남편 회사니까, 내가 돕는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되면 우리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시어머니도 달라지고, 그러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사업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새로 따낸 납품 계약이 3군데였고 기존 거래처도 다시 늘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뻤습니다. 이제 됐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건 남편이었어요. 어느 날 새 차를 끌고 왔습니다. 말도 없이요. 사업하는 사람이 차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입고 다니는 옷이 확 달라졌어요. 집에 오면 사업 얘기를 자랑처럼 했습니다. 거래처 사장 누구를 만났다. 계약을 얼마짜리 땄다. 그 옆에서 그냥 들었어요. 돈을 넣은 사람도 나였고 창고에서 박스 접은 사람도 나였고 사장님한테 고개 숙인 사람도 나였는데 그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기다리면 될 거라고.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곧 달라지겠지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방향이 틀렸지만요. 아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친척들한테도 동네 사람들한테도요. 한 번은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에서 얘기가 오가는데 차를 내려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보기 좋아 우리 집에 들어온 거라고. 원래 이런 데 앉아 있을 애가 아니라고요. 차를 상에 내려놓으면서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우리 집이 너한테 과분하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웃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은 건 자리를 피하려고요. 싱크대 앞에 서는데 다리가 잠깐 풀렸어요. 서럽다기보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한테 오는 그 특유의 빠짐이요. 잘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요. 그 무렵부터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업이 커지면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됐어요. 저녁 때 전화를 해도 안 받았고 문자를 보내도 한참 뒤에 짧게 답이 왔습니다. 밥 먹었냐는 말에 한 글자, 몇 시에 들어오냐는 말에 3글자, 집에 들어오면 씻고 자는 게 전부였어요. 대화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많지 않았는데 그때는 아예 없었어요.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소파에 뒀어요. 원래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뒀습니다. 옆을 지나가다 화면이 켜진 걸 봤어요. 메시지 미리 보기에 한 문장이 보였습니다. 정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지나쳤어요. 지나치면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알 것 같은데 알고 싶지 않은 그 느낌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뭔가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못 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 문장이 보였습니다. 며칠을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 용기를 냈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냐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늦게 들어오는데 할 말 있냐고요.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메시지 얘기를 꺼냈을 때 당황한 게 아니었어요.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래? 집안일 좀 한 거 가지고 생색이야? 집안일 좀 한 거. 그 말이 공기를 잘랐습니다. 적금 깬 것도, 비상금 털어준 것도, 사장님한테 고개 숙이고 빌린 것도, 아버지한테 받은 금반지 판 것도, 새벽에 창고 가서 박스 접은 것도 그 사람한테는 집안일 좀 한 거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이 나오질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해도 닿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흘 뒤 밥을 먹다가 그 말이 나왔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면서 정리할 거면 깔끔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이 집이 가족이 되길 바랐던 사람이 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차린 사람이, 손빨래를 한 사람이, 가진 걸 다 내어준 사람이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은 무너질 때 소리가 없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요. 이혼 서류를 쓰는 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막 지나가려는 시점이었는데 하늘이 낮고 회색빛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 됐으니까요. 그 집에서 나가는 날인데도 몸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밥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짐을 전날 밤에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넣었어요. 넣고 보니 별게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서류 봉투 하나. 3년을 산 집인데 손에 들리는 게 그것뿐이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이 가방 하나였구나 싶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다간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구청 민원실 앞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같이 왔습니다. 말리러 온 게 아니었어요. 끝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혹시 뭔가 달라고 할까봐 그걸 막으러 온 거였어요. 대기 번호를 뽑고 자리에 앉았는데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빌려드린 돈만이라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냐고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빌린 거냐고. 마누라가 남편 도와준 거지 않냐고요. 시어머니가 거기에 얹었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왔으면 빈손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목소리 낮게, 또렷하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해봐야 닿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이 말보다 더 먼저 왔습니다. 창구 앞에 앉았을 때 담당 직원이 재산 분할 합의가 됐냐고, 위자료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바로 없다고 했습니다. 들을 것도 없이요. 한마디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였습니다. 위자료 같은 소리를 한다면서 그것도 공개된 자리에서 거침없이요. 창구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번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나가는 직원들. 다들 힐끗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 보면서 살아온 사람이라 그 시선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느꼈어요.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앞으로 밀었어요. 도장을 찍으려고 손을 올렸는데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손이 팔목 위에 얹혔어요. 잡아당기는 게 아니었는데 그 무게가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어서 끝내라는 거였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리가 작았어요. 탁 하는 그 소리가. 근데 그게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이 소리 하나가 3년을 닫아버린다는 게 실감이 나서 잠깐 멍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일어서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뒤가 없는 여자는 기댈 데가 없으면 버텨도 소용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갔습니다. 먼저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청사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빠르게 가야 할 이유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집에서 나온 거니까 집이 없었거든요. 계단 아래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멀었습니다. 내 발소리만 가까웠어요. 머릿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 느낌이요.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그 바람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로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차 소리였는데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 차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구청 앞 도로로 멈추지 않고 계속요. 번쩍이는 검은 세단들이 줄 서듯 나란히 섰어요. 7대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담배 피우러 나온 직원, 민원 보러 온 어르신까지 다들 그쪽을 봤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석도 조수석도 아니었어요. 차마다 동시에 뒷문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봐도 평범한 회사원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뭔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나한테 오는 건지도 몰랐어요. 맨 앞에 내린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빠르지만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딱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아린 이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공기가 멈췄어요. 이사님.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는데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오다가 멈춘 거였어요. 이사님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뭔 말이냐고, 저게 무슨 상황이냐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아까 창구 앞에서 쏟아지던 시선이랑 달랐습니다. 그때는 수치스러운 시선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맨 앞 남자가 몸을 세우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두르셔야 한다고, 일정이 있으시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까지 내리고 있던 고개가 처음으로 똑바로 섰어요. 뒤를 봤습니다. 남편이 거기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뭔가를 파악하려 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차갑게 한마디만 했어요. 이제는 이야기할 자리가 다른 것 같다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나오려 했어요. 그런데 맨 앞 남자가 한 발 옆으로 섰습니다. 막은 게 아니었는데 막힌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오지 못했습니다.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뒷문이 열렸고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요. 둘 다 거기 서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그날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내쫓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요. 빈손으로 들어왔으면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이었는지를요. 그때부터 모든 게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구청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점점 작아지다가 안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슬프거나 통쾌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오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게 탁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 고요함 같은 거였습니다. 앞좌석에서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 들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충분한 대답이 됐어요. 아버지는 식품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자재 납품 일을 시작한 게 30년 전이었어요. 처음엔 학교 한두 군데 납품하는 아주 작은 업체였는데 그게 하나씩 늘면서 납품처가 생기고 유통망이 생기면서 지금은 전국 학교와 병원, 공공기관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중견 식품 기업이 됐습니다. 한울식품이었어요. 연 매출이 수백억 단위였고 직원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의 물류 거점이 6군데였고 납품 거래처가 2,000곳이 넘었어요. 그 집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결혼할 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을 나온 건 2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크게 싸운 건 아니었어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후계자로 크기 전에 먼저 혼자 살아보고 싶다고요. 아버지 이름 없이, 배경 없이 내 힘으로 살아봐야 내가 진짜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것 같다고요.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그게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이름 석 자만 들고요. 반찬 공장에 취직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식품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품질 관리 일을 한 것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직접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을 만났을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배경 없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냥 서아린으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요. 그래서 처음에 다정했을 때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지만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본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5층짜리 건물 입구 앞에 로고가 있었고 차가 멈추자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눈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게 받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층 회의실 문을 열자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들어오는 걸 보자 다들 일어섰습니다. 상석에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앞에 놓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자료 가져오라고 했어요. 거래처 현황부터 보겠다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방금 전에 이혼 도장을 찍고 온 사람이 회의실 상석에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어요. 울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보고서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췄어요. 민재석 식자재 거래처 현황이었습니다. 남편 회사였어요. 사실 처음 만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납품을 다니던 반찬 공장이 한울식품 계열 납품업체였고 남편 회사가 속한 납품 네트워크 자체가 한울식품 유통망과 연결된 구조였거든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 연결도 말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남편 회사는 한울식품 유통망을 통해 거래처를 소개받고 품질 기준을 통과해서 납품을 유지하는 구조였어요. 독자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끊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 방법을 쓰는 순간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팀장이 보고서를 한 장 더 내밀었습니다. 민재석 식자재 건이었어요. 최근 분기 위생 점검에서 기준 미달 2건, 납기 지연 클레임이 4건이었습니다. 거래처 쪽 이해 제기도 접수된 상태였어요. 언제부터 누적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1년 전부터라고 했어요. 1년 전이면 남편이 차 사고 옷 바꾸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관리가 느슨해진 거였어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기준 미달 업체는 계약 재검토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어요. 감사팀의 현장 점검도 요청하라고요. 팀장이 받아 적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은 감정 없이 할수록 더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남편한테 닿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어요. 감사팀이 현장 점검 나온다는 연락을 받은 남편이 거래처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계약 연장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울식품 담당 팀장한테 연락이 닿았을 때 이사님 지시로 진행되는 거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이사님. 그 두 글자가 연결됐겠죠. 구청 앞에서 봤던 그 장면이랑요. 시어머니가 먼저 알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달랐다고 했어요. 우리 납품처 절반이 한울식품 라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대체 누구를 내쫓은 거냐고요. 그 말이 나오는데 한참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다고요. 빈손으로 들어왔으면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본사로 면담을 요청해왔어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약속 날 남편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긴장한 게 보였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입을 열었는데 이름을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회사에서는 직함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조용한 문장이었는데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3년 동안 들었던 어떤 말보다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앞으로 밀었어요. 회사 어려울 때 넣은 돈 내역이었습니다. 적금 해지 금액, 차용금, 작업 보조 인건비 산정분 다 정리한 거였어요. 감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랑으로 한 일이 아니었다고, 가족이 되고 싶어서 한 건데 돌아온 게 없었으니까 이제는 투자한 사람이 정산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고. 그건 내가 아니라 기준이 결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서류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부터는 담당 팀장 통해서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직원한테 들었어요. 남편이 회의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복도 창문 앞에 한 10분을 서 있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냐고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흔들려도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선택한 건 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게요. 감사 결과가 나온 건 점검이 들어간 지 3주 뒤였습니다. 위생 기준 미달 2건, 납기 지연 클레임 4건, 거기에 보관 온도 관리 불량까지 추가로 나왔어요. 보고서를 받아들고 오래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었냐고요. 없지 않았어요. 그냥 눌러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꺼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계약 재검토 통보가 나가고 나서 남편 회사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울식품 라인을 통해 연결된 거래처들이 하나씩 관망 모드로 들어갔고 새 계약이 안 됐습니다. 은행 쪽에서도 기존 대출 연장을 미뤘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고 1명이 나가더니 2명이 나갔습니다. 남편이 뛰어다녔어요. 거래처마다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고 사정하고 그런데 한번 흔들린다는 소문이 나면 버텨주는 데가 없는 게 시장이었습니다. 집 담보 얘기가 나온 게 그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요. 시어머니가 나타난 건 늦은 오후 회의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오던 날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약속 없는 방문객이 와 있다고 했어요. 로비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 자세가 점퍼 차림에 핸드백을 2손으로 꼭 쥐고 있었어요. 다가오더니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가 그러다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발이 안 움직였습니다.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로비에 직원들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2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로 잘못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제발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낯선 자리였겠어요. 이 사람 앞에서 고개를 내렸던 건 항상 나였으니까요. 차례상 앞에서도, 창구 앞에서도, 식탁 앞에서도.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 스쳐간 건 통쾌함이 아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 끓이던 주방이 떠올랐습니다. 손빨래 하다가 손이 트던 겨울도요. 차례상 앞에서 걸레짝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 명절 아침도, 구청 창구에서 빈손으로 들어왔으면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도요. 그게 다 이 사람한테서 나온 말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꿈꾼 적도 있었던 장면인데 막상 보니까 그냥 허했어요. 오래 버텨온 사람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 허함이요. 일어나시라고 했어요. 그게 먼저였습니다. 소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쏟아냈어요.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집이 넘어갈 것 같다고, 직원들도 나가고 있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요.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뭔가를 느꼈어요. 70된 여자가 우는 걸 보면서 이 사람도 두렵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연민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워할 힘도 불쌍히 여길 여유도 없이 그냥 봤어요. 남편이 온 건 그 이틀 뒤였습니다. 약속을 잡고 왔어요. 회의실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니 한동안 테이블만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꺼낸 말이 이제야 자기가 뭘 한 건지 알겠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버텨왔는지 몰랐다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나올 뻔했는데 안 났습니다. 예전이었으면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졌을 텐데 지금은 그냥 들렸어요. 들리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온 말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마음이 다 정리된 뒤였기 때문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난 당신들이 망하길 바란 게 아니었어요.
말문이 열렸을 때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복수하려고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람처럼 대해주길 바랐던 거예요.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남편이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면서 손빨래하면서 명절마다 혼자 전 부치면서 가족이 되고 싶어서 버텼어요. 그게 다였는데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흘러간 얘기였기 때문에요. 다시 꺼내는 게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아픔이 지금 이 사람한테 닿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꺼낸 거였어요.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살려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거래 조건은 서류에 있고 위생 기준 충족하면 재계약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그건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이라고 어떤 조건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음부터는 담당 팀장 통해서 연락하라고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발이 가벼웠어요. 무거운 게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걸 내려놓은 사람 몸에 오는 그 가벼움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남편 회사는 규모를 줄여서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위생 점검을 통과했고 소규모 거래처 몇 군데와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아버지 옆에서 이사 직함으로 유통망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요즘은 새벽 5시에 눈이 떠져도 그냥 더 자도 된다는 걸 압니다. 처음엔 그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눈을 감습니다. 그게 지금 내 자리니까요.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냥 돌려보내면서 남편 회사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지금도 확신하지 못해요. 더 냉정하게 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그것도 너무한 걸까? 그 경계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3년을 새벽마다 일어나고 손빨래하고 가진 걸 다 내어줬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살려주되 관계는 끊는 것으로요. 여러분이라면 그날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시겠어요? 그 댓글 하나가 지금도 버티고 있는 누군가한테 닿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